루니툰처럼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뚝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잉여저축이 어느 때보다 많다. 이 잉여저축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너무 차이하게 많아서 소비를 지속할 힘이 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이제 제목처럼 예금이 많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국의 예금금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의 예금금리는 0.38, 기준금리는 5%인데 4.75인데 예금은 0.38이에요. 말이 되나요? 또 하나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 FTSE 지수입니다. FTSE 100이라는 거예요. 뿌띠. 영국 FTSE 지수 100이 이게 5년짜리인데 뭐가 느껴지시나요? 지금이 역사적 신고가예요. 영국은 지금이 신고가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영국은 어떤 상태냐면 경기 침체 러시아보다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G10 중에 최악이다. 그 다음에 80% 경제학자들이 영국은 G7 중 가장 심각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직면할 거래요. 자기 자신 영란은행조차 사상 최장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근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야.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번에 제가 튀르키예가 주가가 작년도에 많이 오른 걸 보여줬을 때는 이게 못 사는 나라니까 뭐 그러겠지 이랬는데 영국이라니까? 영국이 최악인데 침체가 예상되는데 G7 중에 G10 중에 제일 나쁜데 사상 최고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밑에 건 S&P 500이에요. S&P 500은 지금 이만큼 빠졌어. 고점에서. 이게 21년도 고점이에요. 이만큼 내려왔어. 이게 정상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차이가 뭘까?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FT100은요. 이 S&P 500이나 코스피하고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주로 금융하고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년 전 종목이 그대로예요. S&P 500은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40%가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의해서 PE 조정이 일어날 때 대규모 조정이 나스닥은 더 심했죠. 나스닥은 거의 40% 빠졌어요. S&P는 20% 빠졌는데 덜 했지만 20%나 빠지는 건 왜요? 기술주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리에 가장 취약한 상태. 얘는요. 기술주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는 달라요. 실적이 그럼 안 좋은데 계속 오른 거야? 그건 아니죠. 얘들은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왜? 금융주들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소위 전형적인 가치주들이라고. 기술주가 아니고.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 영국 지수를 했었어야 되네. 영국을 투자하자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장세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말로 하면은 신빙성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부분의 종목이 실적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이 얘는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버티거나 좋아져서 이 침체에서도 지수는 꼭대기잖아요. 그럼 얘들은 어떤 종목인데? 가치주들. 얘들은 어떤 종목인데? 빅텍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인플레이션 장세. 먼저 금리가 인상해서 상승돼서 오는 PE 조정이 나타난 모습이고요. 그런 반면에 실적은 그렇게 심각한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요. 영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은 그렇게 악가지가 나지 않아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공포스럽게 앞으로 시장을 아까 이 루니툰처럼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뚝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잉여저축이 어느 때보다 많다. 이 잉여저축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너무 차이하게 많아서 소비를 지속할 힘이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그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실적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갑자기 오르니까 기술주 조정이 일어난 거예요. 올해 그러면 왜 그 낙폭 과대주가 올라왔을까요?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는 걸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왜 이 루니툰 코믹처럼 뚝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느냐면 미국은 이제 제목처럼 예금이 많이 다릅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지표를 보시자고.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대출, 소비자 대출, 기업 대출, 리스 연체율이 있는데 연체율이 보세요. 지금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1년 동안 5% 가까이 올렸는데 연체가 늘질 않아. 소비자 대출 요거는 뭐냐면 아주 그러니까 특정한 그런 쪽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소득이 낮은 쪽들이 아주 그 작은 그런 소비 패턴이 있습니다. 카드나 이런 게 아닌 그쪽은 좀 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금융위기 연체율이 아주 인상적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금융위기 때 부동산 대출, 기업 대출 다 이때 최고조였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금융위기가 왔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축을 흔드는 위기까지 안 간다고 말씀드리죠. 왜? 버블이 안 생겼어요. 버블 생길 틈이 없었어.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는 뭔가 무리하게 썼을 때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갑자기 감당을 못해서 연체가 되는 거거든.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매달 들어가는 이자가 더블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때요? 안 그런단 말이야. 이거 왜 안 그러냐는 거지. 왜 안 그러냐를 알아야 돼. 그 얘기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금리가 인상됐지만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이. 왜 그럴까?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여기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부동산 대출 연체율을 하지 않고 이 부동산 대출 관련 모기지 이 부담이 이렇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기지 금리를 자유스럽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코로나 때 모기지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을 때 다 갈아탈 수 있어요. 갈아탔겠죠. 제정신이라면 갈아탔겠죠. 그 전에 아무리 낮아도 3%대였는데 대부분 4%에서 5% 넘었었거든요. 모기지 금리가 더 높아졌다가 코로나 때 2%대까지 떨어져서 제일 낮아졌을 때 다 갈아탔어요. 한국은 못 갈아타요. 왜 못 갈아탔냐면 갈아타려면 중도 변경 이자를 내야 돼. 그게 더 앞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내. 페널티죠. 미국은 그게 없어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냥 갈아타면 돼. 그래서 내가 모기지 금리 4%대에 들어갔는데 지금 시중에서 2% 해. 그러면 그냥 갈아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 다 갈아탔겠지. 제정신이라면. 지금은 모기지가 7%까지 와 있어요. 그럼 이자 7%씩 내고 있는 거야? 아니요. 7%에 지금 들어가는 사람만 7%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많이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낮지.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이자 부담 늘어났네? 안 늘어났다고. 왜냐하면 가장 낮아졌을 때 제정신이라면 갈아타 놨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모기지 금리에서도 2%대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늘어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변동금리 비중. 미국의 변동금리 비중은 제일 낮습니다. 보시면 뭐 제일 낮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낮아요. 보세요. 지금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요 정도. 사실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거의 우리는 나머지 다 이제 집계하는 모든 대출을 다 합치면 사실 그 변동금리가 거의 대부분이 차지해요. 고정금리가 극히 작은 나라죠. 그런데 보시면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고정금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붉은색 쪽 보세요. 거의 고정금리잖아요. 변동금리가 작아요. 지금은 미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 나라도 있지만 보시면 미국 같은 나라는 독일 같은 나라는 더 낮지만은 변동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같은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같은 것들이 높아지잖아요. 서울은 어때? 이렇게 더블 이상 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높아져요. 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한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예금금리도 올라갑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대출금리가 따라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변동금리인 사람들은 같이 다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에도 미국 사람들이 이자 비용에서 부담을 덜 갖는 구조가 한국은 첫 번째 안 되죠. 모기지에서 이미 다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가 따라오르도록 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예금금리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의 예금금리는 0.38, 기준금리는 5%인데 4.75인데 예금은 0.38이에요. 말이 되나요? 부유층은 은행서 예금을 빼내서 MMF로 가고 있다. 국채 사고 있다. 이게 그냥 증거예요. 미국은 기준금리는 4.75인데 예금은 0.38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이 제일 심한 때죠. 보시면 갭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예금금리가 따라오르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따라 올려요. 그런데 예금금리는 강제로 따라 올리거나 따라 올리는 게 좋은 쪽이 아니죠.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은 줘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대출금리는 받을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재카닥 올리겠죠.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후다닥 따라 올라가는데 예금금리는 안 따라 올라가죠. 시간차를 두죠. 하지만 올라는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은행이 예금금리를 올리는 것과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이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마치 권리처럼 올릴 수 있어요. 이 코픽스 지수라고 아마 그런 대출 같은 거 받아보시면 나오고 신용대출도 그 대출 금리 상정하는 거 보시면은 은행이 조종하는 금리예요. 다 그거는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도 예전에 CD금리였는데 코픽스로 바뀌었잖아요. 또 그 CD금리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됐지만 앉아서 잘 뜯어보면 은행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대로 CD금리가 변해요. 무식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저는 금융기관에 오래 있었어요. CD금리는 은행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픽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위원회 금리인데요. 7개 정도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바뀔 수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금은 물론 조정 가능합니다. 예금도 조정 가능한데 예금은 어떤 걸 따라서 올리냐면 제일 늦게 올리고 싶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높일수록 이자가 더 많이 나가잖아요. 은행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출하는 거잖아요. 버는 게 아니라. 그러니 최대한 늦게 올리고 싶은데 왜 늦게 못 올리냐면 예금 예치를 많이 하고 싶으면 금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새마을금고는 금리가 높잖아요. 은행보다. 항상 높죠. 저축은행은 더 높죠. 왜 그럴까요? 저축은행은 더 받고 싶어서 난리라서요. 은행도 더 예금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미국은 왜 예금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느냐. 금리를 올려야 예금이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늘리려고 하지 않느냐면 이것 때문에요.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을 보시면은 은행과 관련된 여러 군데다가 나눠서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단순하게 지준만 늘어난 건 아니고 IOER이라든지 EFFR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준이 중앙은행으로서 은행들과 함께 관계하는 그런 거래 속에 갖고 있기도 하지만 영내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은행의 지진과 관련돼서 갖고 있는 돈에도 2조 이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영래포를 만들었냐? 이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연준이 돈을 풀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돈이 시스템 내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원래는 민주당의 여러 인프라 정책들을 통해서 이 돈이 나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사용되도록 곳곳으로 지급되도록 돼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거를 망쳤어. 엎었어. 망쳤다고 말해야 돼. 왜? 이름이 망친이니까. 조만친이야. 조만친. 망쳤어. 그래가지고 돈이 나갈 구멍을 막아버렸어. 민주당이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다가 4조를 쏟아부었는데 4조를 넣었는데 얘가 그대로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플레이션이 폭등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죠. 부도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을 직접 움직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다 요만한 주머니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옮겨 놓은 게 RRP, 영래포예요. 영래포라 그래서 예전에 없던 기구를 만들어서 이 돈을 빼서 일로 넣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시스템 내에서 엄청난 현금을 이제 한쪽으로 빼놓는 바람에 작년도 금리 인상을 막 해왔을 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는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스템 내에 현금이 유동성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영래포를 만드느냐고 반대로 은행들로 하여금 지준, 자기네들이 예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낮춰져 버렸어요. 굉장히 예금을 엄청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 안 되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넘쳐서 예금을 통해서 또 벌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현금을. 그러니까 예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이걸 갖고 은행이 사업을 하는데 이미 유동성이 넘쳐. 연준이 시스템 내다 집어넣은 유동성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유동성을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이자를 높여서 예금을 유치하지 않아도 되는 요인이 미국에게는 가장 뚜렷하게 아까 잉여저축처럼 과잉으로 나타난 겁니다.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높일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0.38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자 적어? 그럼 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금이 아직도 넘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런 유동성,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도 있지만 미국의 사람들이 되게 거래 바꾸는 거 매우 어려워한답니다. 특별히 좀 이제 흑인들 뭐 이런 소득 낮은 분들은 그냥 유지하는 경향이 많대요. 그래서 지금 예금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도 MLF로 가면 되는데 안 갑니다. 몰라요. 그런 내용을. 그런데 부유층들은 안내를 받죠. 증권회사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얘를 빼서 MMF로 옮겨가지고 RRP에다 갖다 넣어놓는 겁니다. RRP, 예전에는 원래 개인 돈이 중앙은행인 연준의 RRP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을 빼내느냐고 법을 바꿨어. 개인이 MMF를 넣어도 그 MMF가 연준에게 이자 받는 상품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 여러분은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MMF를 통해서 연준에게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은 더 이상 은행들에게 있어서 간절한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0.38에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예금 금리는 말도 안 되게 낮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시스템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보시면 덩치는 최장이죠. 역사상 최대. 거의 9조였고 지금 QT를 통해서 8조 대까지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비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라는 게 중요하고, 거꾸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대출 금리를 올릴 명분이 생기는 바람에 대출을 엄청나게 늘린 거예요. 대출을 막 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침체가 오려면요 대출이 줄어요.
은행들이 바보가 아닌다면 침체의 기미가 있으면 대출을 안 줍니다. 왜? 부도 나면 지네만 손해잖아요. 지네가 떠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체의 전조는 뭐냐면 대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대출이 늘고 있지. 왜 늘었을까요? 말했잖아요. 은행은 공식적으로 기준금리를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출은 늘린 거예요. 예금은 안 받고 적극성이 없지만 대출은 늘렸어요. 그래서 금융주 실적이 지금까지도 좋은 겁니다. 왜? 쓰는 돈 적고 버는 돈 크니까 그랬던 거죠. 그런데 물론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잉여 저축들이 소진돼 가는 모습들도 보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런 모습이 있겠죠. 자, 보시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윌리 코요테 얘가 뚝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악화가 일단 일어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잉여 저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기반이 그 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는 그 유동성에 의한 혜택이 기본적으로 이 경제를 이제 붙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연한 공포에 시달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지금 금리 올라가면 다들 쫓겨나가서 이제 이자 많아가지고 곧 연체하고 연체해서 결국 소비 줄이고 소비 줄여서 결국 기업 실적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폭발 같은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그런 순환 경로가 여기는 없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